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도연은 납땜질하는 손을 멈추고 이마에 땀을 닦았다. 작은 창고 안은 분해된 배터리와 전자부품들로 가득했다. 고3이 된 그는 대학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중고 배터리를 개조해 판매하는 일을 시작했다. 스마트폰 배터리의 수명을 늘리는 기술은 인터넷에서 독학한 것이었지만 동네에서는 제법 소문이 났다. 도연아, 또 배터리 하나 부탁해. 단골 고객인 이웃집 아주머니가 창고 앞에 나타났다. 도연은 며칠 전에 완성한 개조 배터리를 건네며 웃었다. 이번 건 정말 오래 갈 거예요. 방전 속도를 30% 개선했거든요. 그의 손재주는 어릴 때부터 남달랐다. 고장난 시계든 망가진 라디오든 뭐든 고쳐냈다. 부모님이 맞벌이로 바쁜 동안 혼자 집을 지키며 기계들과 친해진 것이다. 공대 진학이 꿈이었고 이 작은 사업은 그 꿈을 향한 첫걸음이었다. 그런데 그날 밤이었다. 불이야! 불이야! 새벽 2시 비명소리에 잠에서 깬 도연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가 배터리 작업을 하던 창고에서 붉은 불길이 치솟고 있었다. 황급히 뛰어나간 도연의 눈앞에서 창고는 이미 화염에 휩싸여 있었다. 소방차 사이렌이 울렸고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들었다. 저기 배터리 많이 쌓아놨던데. 아, 그 고등학생이 뭔가 만들던 곳이지? 수군거리는 목소리들 사이에서 도연은 얼어붙었다. 소방관들이 진화 작업을 벌이는 동안 그의 머릿속은 백지가 되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미래를 향한 작은 공방이었던 곳이 잿더미로 변해가고 있었다. 며칠 후 화재 원인 조사 결과가 나왔다. 배터리 과열로 인한 발화.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제가 작업할 때는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켰어요. 충전기도 꼭 빼고 나왔고 배터리들도 개별 포장해서 보관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17살 고등학생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보험회사 직원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학생이 전문 지식 없이 배터리를 개조한 게 위험했던 거지.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으니. 그날 이후 도연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학교에서는 화재 학생이라는 시선을 받았고 담임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도현아, 이번 일로 내신 관리가 대학 가기엔 좀 어려울 것 같구나. 추천서를 써줄 선생님도 없었고 면접에서 화재 사건을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결국 도연은 대학 진학을 포기했다. 졸업식 날 친구들이 합격 통지서를 들고 웃을 때 도연은 혼자 교실 뒤편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유난히 회색빛이었다. 진짜 내 배터리 때문이었나? 그 의문은 마음 한구석에 계속 남아있었지만 이미 모든 증거는 사라진 후였다. 세상은 그를 사고의 아이로 기억했고 도연은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져야 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연은 잿더미가 된 창고 털을 지나쳤다. 그곳에서 시작된 악몽은 이제 그의 이름 앞에 영원히 따라다닐 그림자가 되어 있었다. 도연이, 오늘은 된장찌개야? 베이스 캠프 텐트 안에서 김치찌개를 끓이던 강도연이 고개를 들었다. 구조대원 박상호가 코를 킁킁거리며 들어왔다. 해발 1200m, 눈이 무릎까지 쌓인 겨울산에서 따뜻한 국물만큼 소중한 건 없었다. 아니에요. 오늘은 김치찌개입니다. 돼지고기도 넉넉히 넣었고요. 도연은 국자로 찌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산악구조대에 들어온 지 3년째. 그는 이제 대원들의 입맛을 훤히 꿰고 있었다. 창우는 매운 걸 좋아하고 대장인 최진우는 국물이 진한 걸 선호한다. 막내 정민수는 고기를 많이 넣어달라고 늘 조른다. 역시 우리 도연이가 최고야. 아, 그런데 내일 아침 일찍 출동 준비해야 한다는데. 네, 알고 있습니다. 배낭 점검도 다 끝났어요. 도연은 버너불을 줄이고 장비 창고 쪽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내일 수색 작업에 필요한 로프, 응급처치, 키트, 비상식량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구조대원들이 위험한 현장에 나갈 때 뒤에서 든든한 지원을 하는 것이 그의 몫이었다.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는 달랐다. 고등학교 졸업 후 몇 년간 떠돌다가
우연히 구조대 조리보급 요원 모집 봉고를 본 것이었다. 면접에서 과거 이야기가 나올까봐 전전긍긍했지만 대장은 의외로 간단한 질문만 했다. 요리할 줄 알아? 네, 혼자 살면서 배웠습니다. 무거운 거 들 수 있어? 네,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전부였다. 이름이나 출신을 따지지 않고 오직 일할 의지만 보는 곳. 도연에게는 마치 피난처 같은 곳이었다. 새벽 4시, 도연은 어김없이 일어나 아침 준비를 시작했다. 고도가 높은 산에서는 물이 끓는 점이 낮아 밥이 설익기 쉽다. 그래서 전날 밤에 미리 불린 쌀로 죽을 끓이거나 압력솥을 이용해 밥을 지었다. 오늘은 소고기 무국과 계란말이 그리고 김치볶음밥을 준비했다. 진짜 추워 죽겠네. 6시가 되자 대원들이 하나둘 일어났다. 영하 15도의 추위 속에서 따뜻한 밥상만큼 든든한 건 없었다. 도연은 보온병에 뜨거운 차를 끓여 각자의 컵에 따라주었다. 도연아, 고마워. 너 없으면 우리 진짜 어떻게 살지 모르겠다. 대장 최진우가 숟가락을 놓으며 말했다. 다른 대원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에는 단순히 배만 채우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도연이 온 후로는 식사 시간이 기다려질 정도였다. 제가 해야 할 일이니까요. 도연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사실 이 일을 통해 그는 처음으로 필요한 사람이 되는 기분을 느끼고 있었다. 과거의 화재 사건으로 세상에서는 여전히 문제아로 기억되고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이곳에서만큼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였다. 아침 식사 후 수색팀이 출발했다. 어제부터 실종된 등산객을 찾는 작업이었다. 도연은 남은 대원들과 함께 베이스 캠프를 정리하고 점심 도시락을 준비했다. 현장에 나간 대원들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 따뜻하게 데워줄 수 있는 음식으로 준비했다. 오후 3시 무전기에서 대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베이스 캠프 실종자 발견했다. 부상이 있으니 들것 준비해줘. 네, 알겠습니다. 도연은 재빨리 응급처치 키트와 담요를 챙겼다. 이런 순간이면 언제나 가슴이 뛰었다. 자신이 준비한 장비와 뜨거운 음식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그를 뿌듯하게 만들었다. 해가 지고 대원들이 돌아왔을 때 구조된 실종자는 의식을 되찾은 상태였다. 도연이 끓인 따뜻한 미숫가루를 한 모금 마신 그는 눈물을 흘렸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순간 도연은 깨달았다. 과거에 잃어버린 꿈이 무엇이든 지금 이 순간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야말로 진짜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 산속의 작은 부엌에서 그는 조금씩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다. 도연아, 또 밤샜구나. 새벽 5시 베이스 캠프 앞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던 도연이 뒤를 돌아보았다. 익숙한 목소리였다. 두꺼운 패딩을 입고 온열 음료수 2개를 들고 온 이혜진이 그 옆에 자리를 잡았다. 혜진이, 여기까지 뭐하러 와? 천문대에서 일 안 해도 돼? 오늘은 휴무야. 그보다 넌 왜 또 잠을 안 자고 여기 앉아 있어? 혜진은 따뜻한 코코아 캔을 도연의 손에 밀어주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이혜진, 중학교 때부터 알던 유일한 친구. 그 화재 사건 이후 모든 사람이 등을 돌릴 때도 그녀만은 달랐다. 그냥 잠이 안 와서. 또 그 생각하는 거지? 혜진은 스마트폰을 꺼내 별자리 앱을 실행했다. 화면에는 현재 하늘의 별자리 지도가 떠올랐다. 북두칠성, 카시오페이아, 오리온 자리. 도심에서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별들이 앱 화면 속에 반짝이고 있었다. 봐. 저 별들.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저기 있던 거야.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진실은 변하지 않아. 진실이라. 도연은 쓴웃음을 지었다. 진실, 그 단어만큼 그에게 아픈 말도 없었다. 3년 전 화재 사건의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 묻혀 있었다. 아무리 자신이 무죄라고 외쳐도 세상은 믿어주지 않았다. 야간 천문대에서 일하면서 느낀 건데 하늘은 거짓말을 안 한다는 거야. 별의 위치,
달의 모양, 모든 게 정확해. 사람들은 착각할 수 있어도 하늘은 그렇지 않거든. 혜진은 앱에서 토성을 가리켰다. 작은 화면 속에서도 토성의 고리가 선명하게 보였다. 중학교 때 기억나? 내가 과학실 현미경 고쳐줬을 때 아, 그때 도연의 얼굴에 잠깐 미소가 스쳤다. 중학교 2학년 때 과학실 현미경이 고장나서 생물 수업을 못할 뻔했던 적이 있었다. 선생님들이 난감해하자 도연이 나서서 렌즈를 분해하고 조립해 고쳤던 것이다. 그때 선생님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도연이 손에는 마법이 있다고 했잖아. 그 말이 진짜야. 내 손으로 고쳐진 현미경으로 우리가 세포를 관찰했을 때 얼마나 신기했는데. 혜진은 도연의 손을 가리켰다. 산에서의 3년간 거칠어졌지만 여전히 섬세한 작업을 할 수 있는 손이었다. 그런데 왜 그런 재능을 가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야 했을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매일 생각해.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아니야. 포기하면 안 돼. 봐봐. 혜진은 앱을 조작해 시간을 되돌렸다. 화면 속 별자리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시간을 되돌려도 별들의 위치는 정확해. 3년 전 그날 밤하늘도 기록되어 있어. 언젠가는 진실도 이렇게 밝혀질 거야. 도연은 혜진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의심할 때도 이 친구만은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다. 중학교 졸업 후 각자 다른 고등학교에 진학했지만 화재 사건 이후 연락이 끊겼을 때도 혜진이 먼저 찾아왔다. 너무 고마워, 혜진아. 근데 너도 힘들 텐데 나 같은 친구 때문에. 뭔 소리야? 우리가 언제부터 그런 사이였어? 혜진은 도연의 어깨를 툭 쳤다. 그리고 말이지. 내가 천문대에서 일하는 이유 중 하나가 너야. 나? 응. 별을 보면서 생각했어. 저 많은 별 중에서도 길잡이가 되는 별이 있다고. 북극성처럼 말이야. 너도 내게는 그런 존재야. 흔들리지 않는 친구. 새벽 하늘이 점점 밝아지기 시작했다. 별들이 하나둘 사라져가는 가운데 금성 하나만이 유독 밝게 빛나고 있었다. 새벽별이야. 저 별은 해가 떠도 한동안은 보여. 너처럼 말이야. 혜진은 일어서며 말했다. 이제 들어가서 좀 자. 오늘도 대원들 아침 준비해야지.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혜진이 떠난 후에도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하늘에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새벽별을 보며 생각했다.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별이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에게도 그런 별이 하나 있다는 것. 이혜진이라는 이름의 유일한 별이. 긴급 상황 발생. 전 대원 집합. 새벽 6시 대장 최진우의 급박한 목소리가 베이스 캠프를 가득 채웠다. 도연은 아침 준비를 하던 손을 멈추고 급히 본부 텐트로 뛰어갔다. 다른 대원들도 하나둘 모여들었다. 어젯밤부터 계속된 집중호우로 산마령 계곡 일대가 완전히 고립됐다. 펜션 두 곳에 총 43명이 갇혀있고 접근로가 모두 끊어진 상태야. 진우는 지도를 펼치며 설명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고립 지역이었다. 계곡을 가로지르는 다리가 무너지고 산사태로 도로가 막힌 상황이었다. 물이 계속 불어나고 있어서 시간이 촉박하다. 30분 후 출발 준비해. 도연아, 비상식량이랑 응급키트 준비해줘. 네, 알겠습니다. 도연은 재빨리 장비를 점검하기 시작했다. 43명이 며칠간 버틸 수 있는 식량, 정수정, 담요, 의료용품.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하며 배낭에 담았다. 3년간의 경험으로 체득한 노하우였다. 출발. 구조팀은 두 팀으로 나뉘어 헬기로 현장으로 향했다. 도연은 후방 지원팀과 함께 산 중턱 임시기지를 설치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무전이 안 터져. 대원 정민수가 무전기를 흔들며 소리쳤다. 폭우와 짙은 구름 때문에 전파 상태가 극도로 불안정했다. 현장팀과의 연락이 완전히 끊어진 것이다. 본부와도 연결이 안 돼.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구조 헬기의 위치도 파악할 수 없고 추가 지원 요청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대원들의 얼굴에 긴장감이 역력했다. 어떡하지? 이 상태로는 진우 대장이 무전기를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다. 그 순간 도연의 머릿속에 혜진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구름 틈으로 위성 신호가 잡히는 지점을 찾아봐. 며칠 전 혜진이 별자리 앱을 보여주며 했던 말이었다. GPS 신호도 위성에서 오는 것이고 구름이 아무리 두꺼워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다고 했다. 대장님, 잠깐만요. 도연은 급히 배낭에서 휴대용 GPS를 꺼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산의 능선, 바위의 배치, 구름의 움직임. 도연아, 뭐 하는 거야? 위성 신호 잡힐 만한 곳을 찾고 있어요. 혜진이가 아니, 제가 아는 사람이 말해줬는데 구름 사이로도 신호가 들어올 수 있다고. 도연은 조금 더 높은 바위 위로 올라갔다. GPS를 하늘로 향하게 하고 천천히 각도를 바꿔가며 신호를 찾았다. 10분, 15분. 잡혔다. 희미하지만 GPS 신호가 들어왔다. 위치 좌표가 화면에 나타났다. 무전기도 이쪽으로. 민수가 무전기를 들고 달려왔다. 도연은 GPS가 신호를 잡은 지점에서 무전기 안테나를 같은 방향으로 맞췄다. 베이스 캠프, 베이스 캠프. 임시 기지에서 호출한다. 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희미한 음성이 들려왔다. 임시 기지 들린다. 상황을 보고하라. 대원들이 환호했다. 도연은 정확한 좌표와 상황을 본부에 보고했다. 곧이어 헬기의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헬기 발견. 12시 방향. 구름 사이로 구조 헬기가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착륙할 만한 공간이 없었다. 도연은 다시 GPS를 확인하며 소리쳤다. 200m 북쪽에 평지가 있어요. 거기로 유도해주세요. 무전으로 헬기 조종사에게 정확한 좌표를 전달했다. 헬기는 도연이 알려준 위치에 안전하게 착륙했다. 대단하다. 도연아, 어떻게 저 위치를 찾았어? 진우 대장이 놀라며 물었다. 그냥 별 보는 법을 배워서요. 도연은 수줍게 대답했다. 혜진이 가르쳐준 건 별자리뿐만 아니었다. 하늘을 읽는 법, 위성의 궤도, 전파가 움직이는 원리까지 그 모든 지식이 이 순간 빛을 발한 것이다. 구조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헬기는 계속해서 고립된 사람들을 실어 날랐고 도연은 임시기지에서 구조된 사람들을 맞이했다. 젖은 옷을 갈아입히고 따뜻한 음식을 대접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살 것 같아요. 한 할머니가 도연이 끓인 미역국을 마시며 눈물을 흘렸다. 저녁 무렵 43명 전원이 무사히 구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는 완벽한 구조 작업이었다. 도연이 덕분에 큰일 날 뻔한 걸 막았어. 돌아가는 길, 진우 대장이 도연의 어깨를 두드렸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아니야. 너가 위성 신호 찾아준 덕분에 연락이 된 거야. 그거 정말 대단한 거야. 도연은 창밖 하늘을 올려보았다. 구름이 걷히고 별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다. 아마 혜진도 천문대에서 같은 별을 보고 있을 것이다. 고마워, 혜진아. 도연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친구가 알려준 별 보는 법이 오늘 43명의 생명을 구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길잡이별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도연아, 면담실로 좀 와볼래? 구조 작업을 마치고 베이스 캠프로 돌아온 다음 날, 최진우 대장이 도연을 불렀다. 평소와 다른 진지한 표정이었다. 도연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혹시 어제 일로 뭔가 문제가 생긴 걸까? 면담실에는 진우 대장과 함께 본부에서 온 윤상민 본부장이 앉아 있었다. 도연은 본부장을 직접 본 적이 거의 없었다. 키가 크고 인상이 날카로운 50대 남성이었다. 앉아라. 강도현. 본부장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도연은 긴장한 채로 의자에 앉았다.
어제 구조 작업에서 네가 한 일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위성 신호를 찾아내서 통신을 복구한 건 말이야. 그냥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운? 본부장은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었다. 3년 전부터 내가 여기서 일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제야 제대로 알아보게 됐구나. 도연의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다. 3년 전이라는 말에 불안감이 엄습했다. 강도현, 본명이 맞지? 네, 맞습니다. 본부장은 책상 위에 있던 파일을 열었다. 도연의 이름이 적힌 서류 뭉치였다. 고등학교 때 창고 화재 사건에 대해 알고 있다.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결국 이 순간이 온 것이다. 3년간 숨겨왔던 과거가 드러나는 순간. 죄송합니다. 제가 속였습니다. 그때 일로 인해. 잠깐, 본부장이 손을 들어 도연의 말을 막았다. 네가 사과할 일이 아니야. 오히려 내가 사과해야 할 일이다. 예, 도연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본부장은 서류를 뒤적이며 말을 이어갔다. 3년 전 그 화재, 진짜 원인이 뭔지 알고 있나? 배터리. 제가 개조한 배터리라고 했는데 틀렸다. 본부장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화재 현장 사진과 조사 보고서였다. 재조사 결과야. 화재 원인은 네 배터리가 아니라 인근 리조트의 불법 전기 인입이었다. 고압 전선을 무허가로 끌어와서 설치한 게 합선을 일으킨 거였어. 도연은 서류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다. 그럼 제가 아니었다는 뜻인가요? 그렇다. 너는 아무 잘못이 없었어. 하지만 당시 리조트 측에서 로비를 했고 경찰 수사도 대충 끝났지. 고등학생 하나가 희생양이 되는 게 모든 면에서 편했던 거야. 본부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걸 알게 된 거죠? 네 이름 때문이야. 본부장은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다. 구호기금 기부 내역이었다. 강도현, 매월 30만 원씩 3년간 익명 기부, 산악사고 피해자 지원 기금에 총 1,080만 원이다. 도연의 눈이 커졌다. 자신도 잊고 있었던 일이었다. 구조대에서 월급을 받기 시작한 후부터 조금씩 기부해온 것이다. 처음에는 동명이인인 줄 알았어. 그런데 어제 네가 위성 신호를 찾아낸 걸 보고 확신했지. 이런 재능을 가진 아이가 왜 여기 숨어 있나 했더니 억울한 일을 당했구나. 본부장은 의자에 기대며 한숨을 쉬었다. 미안하다, 도연아. 어른들이 널 지켜주지 못했어. 도연은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3년간 가슴 속에 묻어둔 억울함, 분노, 절망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 같았다. 그리고 하나 더. 본부장은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다. 리조트 측에서 합의금을 제시했어. 네가 당한 피해에 대한 보상이야. 받을 거지? 저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명예회복이요. 제가 정말 원하는 건 사람들이 진실을 아는 거예요. 그것도 준비했다. 본부장은 미소를 지었다. 언론 발표할 준비가 되어 있어. 네가 원한다면 말이야. 그리고 본부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우리 본부에서 일할 생각 없나? 통신장비 개발팀에서. 너의 재능이 아까워. 저는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 산봉우리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지는 기분이었다.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좋다. 충분히 생각해봐. 면담실을 나오며 도연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혜진아, 나야. 어? 도연이?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도연은 잠시 말을 멈췄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혜진아, 진실이 밝혀졌어.
그게 무슨 말이야? 네가 맞았어. 하늘은 정말 거짓말을 안 하더라. 전화기 너머로 혜진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도연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다. 3년간의 긴 어둠이 드디어 끝나는 것 같았다. 정말 안 갈 거야? 혜진이 베이스 캠프 앞 벤치에 앉아 도연을 바라보았다. 일주일 전 본부장이 제안한 통신 장비 개발팀 이야기였다. 서울 본부에서 일하게 되면 좋은 대우와 함께 도연의 기술적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응, 여기가 좋아? 도연은 멀리 보이는 산봉우리들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며칠간 고민했지만 결론은 명확했다. 왜? 서울에서 일하면 훨씬 좋은 조건일 텐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 도연은 베이스 캠프 뒤편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그가 3년간 갖고 온 작은 텃밭이 있었다. 상추, 무, 배추가 자라고 있는 소박한 공간이었다. 처음에는 복수하고 싶었어. 나를 모함한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보여주고 싶었지. 하지만 여기 있으면서 깨달았어. 도연은 혜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잃어버린 꿈을 찾기보다는 지금 내 손에 남은 기술과 마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게 더 의미 있다는 걸. 그때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베이스 캠프! 긴급 상황 발생! 설악산 대청봉 일대에서 조난자 발생! 도연은 즉시 일어났다. 알겠습니다. 지금 준비하겠습니다. 또 가야 해? 혜진이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응, 누군가 도움이 필요해. 도연은 재빨리 장비를 챙기기 시작했다. 응급처치 키트, 비상식량, 보온용품, 3년간의 경험으로 체득한 루틴이었다. 도연아! 대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정민수가 배낭을 매며 말했다. 이번에는 조난자가 3명이라는데 그 중에 아이가 있대. 아이요? 응, 8살짜리. 가족들이랑 등산 갔다가 길을 잃은 것 같아. 도연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아이가 있다면 더욱 신중해야 했다. 그는 배낭에 초콜릿과 따뜻한 우유를 추가로 넣었다. 출발! 헬기가 뜨는 소리와 함께 구조팀이 현장으로 향했다. 혜진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뿌듯했다. 저렇게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나서는 도연의 모습이야말로 그가 진짜 찾은 길이었다. 6시간 후 구조 작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조난된 가족 3명 모두 큰 부상 없이 구조됐고, 특히 8살 아이는 도연이 준비한 따뜻한 우유를 마시며 금세 기운을 회복했다. 아저씨, 고마워요. 아이가 도연을 꼭 안으며 말했다. 도연은 그 작은 품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다. 이런 순간이 있기에 이 일이 의미 있는 것이다. 베이스 캠프로 돌아온 밤, 도연은 다시 혜진과 함께 벤치에 앉았다.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후회 안 해? 혜진이 물었다. 뭘? 서울 안 간 거.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전혀. 오히려 확신이 서.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3년 전에는 억울했어.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지금은 달라. 어떻게 달라졌는데? 그 사건이 없었다면 여기 오지 못했을 거야. 그럼 오늘 그 아이를 구하지도 못했겠지. 지난 3년간 내가 도운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도연은 배낭 옆에 놓인 무전기를 바라보았다. 이제 알겠어. 과거에 매달려 있을 시간에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낫다는 걸. 혜진은 별자리 앱을 켜서 북극성을 찾았다. 봐, 북극성. 다른 별들은 다 움직이는데 저 별만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 사람들이 길을 잃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별이지. 그래. 너도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아. 구조대의 북극성. 도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표현이 마음에 들었다. 그런데 말이야, 혜진아. 응.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계속 들어와. 억울한 누명을 벗은 이야기로. 받을 거야? 도연은 잠시 생각했다. 한 번 정도는 받을 생각이야. 나처럼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 포기하지 말라고.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진다고 말해주고 싶어. 좋은 생각이야. 혜진은 도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앞으로도 계속 여기 있을 거지? 응, 여기가 내 자리인걸. 도연은 베이스 캠프를 둘러보았다. 3년간 그가 지켜온 공간들, 부엌, 장비 창고, 작은 텃밭, 모든 것이 소중했다. 구조대의 진짜 버팀목으로 살아갈 거야.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새벽이 가까워오자 혜진이 일어났다. 이제 들어가야겠다. 내일 나 근무 있어. 응, 조심히 가. 혜진이 떠난 후 도연은 혼자 남하하늘을 바라보았다. 동쪽 하늘에 새벽별이 떠올랐다. 예전에는 그 별을 보면 외로웠는데 이제는 희망을 느꼈다. 무전기에서 작은 잡음이 들려왔다. 언제 또 누군가의 도움 요청이 올지 몰랐다. 하지만 그는 준비되어 있었다.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가. 도연은 일어나서 부엌으로 향했다. 내일 아침 대원들을 위한 식사를 준비해야 했다. 그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되고 끝났다. 누군가를 위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